폴라니는 이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는, 폴라니 책 보면 21장이 마지막 장 결론입니다. 이 21장을 읽고 난 뒤에 반응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야? 열심히 읽어왔는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폴라니는 구체적인 어떤 그 정책이나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야? 허무해라고 하는 반응이고, 하나는 맞아 이거야 라고 하는 그 핵심이 이 세 가지입니다. 죽음, 자유, 사회. 그러니까 사람들, 유럽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건 이 세 가지에 대한 인식이다. 죽음은 구약의 죽음. 그러니까 기독교, 유럽 문명은 기독교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기독교, 구약의 죽음. 구약의 하느님은 이미지가 어떤가요? 아주 많은데 뭐 죽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죽음이 가장 그 처참한 줄 알았는데 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상태도 있더라 라는 걸 19세기 말 20세기 시장사회를 보면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고 체념을 하고, 체념해서 희망을 찾습니다. 역설주의죠. 죽음보다 더 끔찍한 상태에서 체념을 하고, 체념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체념을 위해서 자유를 창조하고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구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말론, 기독교의 종말론은 끝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외국한 놈들이 흉가한다고 사기치는 그 종말론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를 하는 자유, 이건 신약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개개인의 인격 하나하나가 우주의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 아버지의 자녀로서 소중한. 19세기의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획득한 권리, 그게 개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5원은 이 기독교에서 나타난 인간의 개인화, 구원, 복음, 이게 사회 실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줬는데 굉장히 이건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 발전, 인간의 존엄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노동자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준 사건은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권리도 지금 못 지키고 있어요. 그게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유만으로는 이 복합사회,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사회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다가 사회를 덧붙여야 한다. 사회의 발견은 자유의 종말일 수도 있고 자유의 질 가능성일 수도 있고, 복합 사회 안에서의 사회를 통한 자유, 사회 안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죽음, 자유,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시 중심이고 본질은 자유. 어떻게 사람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할 거냐라고 하는. 자유의 문제는 제도적 차원과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 자유는 늘어나는 자유와 줄어드는 자유 사이의 균형의 문제.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개개인의 보다 더 큰 자유는 자유 방임에 의해서 가장 최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시장 경제에 맡기면은 자유가 늘어나지 않더라, 줄더라라고.
사람은 큰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또는 전체 자유를 늘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규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은 자유의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건강은 자유의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자유의 문제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럼 건강을 지켜줘야 하고, 건강을 지켜주려면 자유바행 가지고 되나요? 규제를 해야죠.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보험료를 강제로 띄어가고, 그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띄어갑니까? 어디에서 내 자유를 구속했죠.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경제적으로 표현하면은 자유는 내 총 소득분의 가처분 소득의 크기가 자유의 크기. 여기로 가는데 빠지는 건 뭔가요? 가처분 소득, 총소득에서 가처분 소득으로 가는데 빼는 거. 세금. 또 뭐가 있나요? 네? 세금 말고. 네, 사회보험료. 준조세죠? 또, 그 가처분 소득이란 내 소득 중에서 내 자유의지대로 자유선택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자유죠, 그게. 이거 말고 또 빠진 거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소득세 올라가고 4대 보험료 늘어나면은 내 자유는 줄어요. 그러나 건강을 지킴으로써 은퇴하고 연금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자유가 생기죠. 건강보험 도입하면 가장 크게 자유를 침범받은 사람은 누군가요? 의사죠, 의사. 의사들입니다. 늘어나는 자유와 줄어드는 자유. 균형을 맞추는 거죠. 늘어나는 자유가 더 많으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가능한 도덕적 또는 종교적 차원의 자유의 가능성에 대한 의미. 자유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자유방임에 의해서 자유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으면은 철학적으로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죠. 자유를 늘리기 위해서 인적 수단으로 자유를 늘린다. 좀 논리적 모순입니다. 도덕적으로 모순이죠. 자유를 확산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규제라고 한다면은 규제 가지고 해야죠. 근데 규제는 자유를 줄이는 거야, 나쁜 거야, 있으면 안 돼. 라는 논리 의식이 들어오면은 이 두 개는 모순입니다. 이걸 해결해야죠. 해결하지 못하면은 사회복지 제도, 사회의 모든 자기 보호 제도는 철학적 근거를 상실합니다. 파시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딜레마의 뿌리는 자유의 의미. 자유가 뭐냐? 폴라니는 19세기에 형성된 자유와 시민권의 자유권입니다. 참정권. 마샬은 이 인권이 3단계에 걸쳐서 발전해왔다, 확대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세기의 국민권, 정치적 권리죠. 자유권. 19세기의 정치권, 참정권, 투표권 등이고, 20세기의 사회권. 사회권은 우리나라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말로는 헌법에는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안 해줍니다. 어쨌든 폴라니는 이 19세기에 형성된 자유와 시민권에 새로운 자유를 더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시장경제의 사멸이 되면 새로운 자유시대가 열릴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시장체제의 목표는, 시장경제의 목표는 자유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건 시장의 목표가 아니다.
시장체제의 목표는 이윤과 물질적 안녕. 근데 이게 자유를 보장해 주느냐? 필요해요. 물질적인 안녕 수준은 자유를 위한 전제가 될 수는 있어요. 필요 조건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사멸은 새로운 자유 시대를 열고 자유를 유지하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치들을 계획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협동조합도 만들어내고 사회적 교육도 만들어내고 사회복지도 만들어내고 뭐 등등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규제나 계획과 계획화와 통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통제가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통제, 규제, 많이 규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누릴 수 있는 풍족한 자유를 만들어낼 책임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과제. 내 책임, 과제는 나의 안녕, 나의 이익, 내 가족의 생존이 아니라 사회 동료들이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자유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해야 한다. 행위 동기를 바꾸는 거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원래로 더 되돌아가자는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력과 계획화를 자유창출의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권력과 계획화는 자유를 침범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도덕적 차원의 자유의 문제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이에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로의 길이라고 쓴 건 권력과 계획화가 자유를 침범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폴라니는 권력이나 계획화가 자유를 파괴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지만은 권력과 계획화도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책을 끝내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거냐? 자유는 뭐냐라는 거죠. 19세기의 자연권으로서의 자유와 시민권 플러스 알파. 지금까지 폴란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지금까지 배웠던 학교에 제도권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 중에서 폴란이가 그건 틀렸어라고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핵심적인 전제들. 첫 번째,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아니야, 인간은 사회적 존재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이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잊어먹고 결국 경제적 동물이야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청구를 합니다. 그 순간 클라이언트는 더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행위동기, 굶주림에 대한 공포와 이민주의.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끔 만들어야 사람들은 일할 거야. 공동체는 다 해체시키고 원자화 시켜야만 돼. 근데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노동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내는 건 공포보다는 인센티브였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죠. 현실에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노동동기를 작동시키는 게 있나요? 없어요. 제도화된 건 전부 째찍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이다. 경제는 이기심에 기반한 인간의 행위동기에서 경제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적 발전? 유토피아야. 존재하지도 않아. 존재할 수도 없고. 정치와 경제의 분리? 불가능. 분리하면 그 순간 망하는. 그 순간은 아니죠. 누적되면서 망하는. 사회 안에 문제. 그러니까 참 우리가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신앙처럼 이야기했었던 게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꽤 있다. 꽤가 굉장히 기본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 동물, 행위, 동기, 이기심, 진화론적 발전, 이게 부정하면은 자유주의 경제학은 무너지죠. 수요 공급의 법칙 다들 아시죠? 굉장히 쉽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제학 원론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서울시장하고 국무총리 하셨던 조승교사한테 배웠어요. 그 양반 40대 때.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얼마 안 돼 40대 때. 제가 강의해보니까 강의가 가장 힘있는 시기는 40대. 50대가 넘어가면 그만한 강의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수요 공급의 법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이해를 거부한 겁니다. 왜?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완전 자유경쟁, 정보의 무한대, 합리적 선택. 저게 어떻게 가능해? 완전 무한 경쟁? 다시 말해서 내가 옷 하나 사려면은 어디 가면 어떤 옷을 얼마에 팔고 어디 가면 얼마에 팔고 정보를 다 알아야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죠. 공급자들이 자유 경쟁을 해요.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정보 얻는데 물건 사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작동을 안 하면은 수요 공급 법칙은 작동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대한 전제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저항이 일어나니까 수요 공급 법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거부하는 거죠. 이게 벗어나야 한다. 어떻게?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의 이기심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 시장을 어떻게 할 거냐? 독립된 제도로서 no. 경제는 사회의 한 부분. 시장은 또 그 경제의 한 부분. 그래도 충분히 생산, 분배, 소비가 조직되고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뭐에 의해서? 상호성, 중심성, 가족경쟁 원리에 의해서. 영혼을 가진 존재. 경쟁은 어떻게 해야죠, 그럼? 우리는 경쟁이 중요하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윤 추구를 싹 빼내면, 시장 경기를 빼내면 경쟁은 어떻게 시켜요? 사회적 지위. 독점이 아닌, 우리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이론에 영향을 많이 미친 이론 중에 하나가 다인의 진화론이거든요. 용불용설, 적자생존. 근데 지금은 진화론도 달리 해석합니다. 경쟁에 의해서 우수한 종자만, 이긴 놈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협력을 통한 공존. 이라고 지금 진화론을 재해석을 하잖아요. 바꿔야 한다. 영혼을 가진 인간. 역사적 경험들.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미국의 뉴딜, 스웨덴, 이건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이야기들이죠.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 우리는 사회보험제도,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교과서 상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본질은 뭐냐? 영국의 새로운 사회 질서를 제시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은, 전쟁이 끝나면은 영국을 어떤 사회로 만들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이 사실은 계급사회예요. 귀족이 아직도 남아요. 노블리스 오블리게이션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굉장히 이 계급 때문에 계급 갈등이 심각했던 나라가 영국. 20년대, 30년대. 요게 제2차 대전으로 잠복이 됐지만 이 끝나고 어떤 영국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전후 영국의 새로운 사회 질서로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베버리지 보고서. 뭐냐? 평등과 연대.
내셔널 미니멈을 통한 평등 공동 책임으로서의 1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1인을 위하고 연대.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사회보험의 6가지 원칙. 영어로 써져 있기는 합니다만, 첫 번째, 생존할 수 있는 정액급여. 그 다음에 정액기여.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기여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다. 책임과 연대, 평등. 받는 수준은 뭐냐? 서브시스텐스, 생존이 가능한.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세 번째 있는 기관과 양에 있어서의 급여의 적절성. 양의 적절성은 뭐냐? 이 서브시스텐스,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는 이 양을 받으면은 다른 추가의 자원 없이, 다른 추가의 도움이 없이도 내셔널 미니멈으로서의 삶의 수준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욕구가 있는 동안은 급여가 계속돼야 한다. 6개월이 지났으니까 끝!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건 포괄사.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생각을 한 겁니다. 왜? 평등과 연대하고 무관한 행정적인 거. 하나는 뭐냐? 유형화. 6개 계급이고 하나는 단일보험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정신은 내셔널 미니멈, 이퀄러티, 내셔널 solidarity. 모든 사람이 동일한 책임을 지고 모든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이게 영국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사회질서로 제시한 개념입니다. 시장경제 어디 있어요? 이윤출구가 어디 있고? 경제? 없습니다. 미국 뉴딜. 뉴딜은 3R 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3R 이야기하면은 사회 간접자가 있다. 후보댐 건설, 도로 건설 이거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건 부차적입니다. 3R 리폼, 릴리프, 리커버리. 리폼 개혁이죠. 사상의 개혁. 릴리프 공공구제, 리커버리 경제품. 왜 리폼을 저게 굳게 해놨느냐? 저게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뉴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뭔가요? 새로운 뭐예요? 딜. 그거는 관계, 대야. 국가와 시민 개개인 간의 새로운 관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러자가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시민 개개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나요? 어떤 관계였어요? 자유방임의 관계. 개인은 자기 자신의 어떤 사정을 이유로도 연방정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연방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인터넷에 없으면 자료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유튜브에 없으면 자료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여러분이 뉴딜 치시면은 EBS의 그 3분짜리 있죠? 뭐라고 그러죠? 지식 채널 2. 지식 채널 2에서 만든 뉴딜 프로그램이 뜹니다. 보시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실 수 있을. 1941년에 미국의 헌법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은 얼마 동안 할 수 있죠? 미국 대통령은 한 번 연임이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몇 번 했을까요? 네, 4번 합니다. 불행히도 4번째 임기는 다 마치지 못해요. 4번째 임기를 1년인가 1년 반 마치고 돌아가십니다. 43년이라고 하는데 4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 대통령 선거할 때 4가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있는 권리, 자연권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밑에 두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폴란이식으로 이야기하면은 19세기의 자유권과 사회권에 더해진 새로운 자유. 그러면서 제2의 권리 장전을 1943년에 제시를 합니다. Second Bill of Rights, 제2의 권리, 제2의 장전. Every American, 모든 미국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 자, 직업, 적절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직업. 두 번째, 적절한 임금과 decent to live. decent라고 하는 건 품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집, 주택. 품이 있는 주택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메디컬 케어. 보장. 다섯 번째, 경제적 보호. 뭐에 대한 경제적 보호냐? 질병, 사고, 노령, 실업으로부터의 경제적 보호. 여섯 번째, 경제적 좋은 교육. 7가지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이게 6가지. 미국은 브레이기도 1944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냐, 정치적 수사냐라고 하는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한테 넘어가야 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유의 개념, 권리의 개념을 설득하면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6가지 권리가 하나도 충족되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메디컬 케어 지금까지 없잖아요. 기껏 만들어낸 게 오바마 케어. 대법원에서 합법 받아서. 오바마 케어는 뭐냐? 사보험을 하는데 국가보험이 아니고 사보험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보험을 못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제2차 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은 이걸 하나도 못 가집니다.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은 헌법을 미국이 바꿔주죠. 다 권리로 보장해 줍니다. 독일, 일본. 일본은 그래도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6가지 중에서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됐나요?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스웨덴은 3명을 같이 봐야 합니다. 미르달이라고 하는 경제학자, 비그포르스라고 하는 정치인 겸 재무사, 경제학자, 한손이라고 하는 정치학. 미르달 부부가 다 경제학자. 윤나라 미르달과 부인이 이긴 거죠. 예방적 사회정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비그포르스는 나라 살림의 계획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한손은 피플소, 국민의 집. 피플은 우리말로 국민이라고 번역하면은 뉘앙스가 잘 전달 안 됩니다. 왜? 국민을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국민을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번역이 안 되는 거 없는 겁니다. 영어에. 신민은 한국 신민이거든요. 신하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이야기할 때 국가, 정부와 개인의 개인 시민이라고 하지 국민은 표현 없어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피플, 가장 피플을 유명하게 만든 정치인은 링컨인가요? 케네디인가요? 아닙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걸 국민에 의한 국민의 뉘앙스가 살아. 국민을 위한 국민의 그룹의 남북관계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단어들을 다
다 없앴죠. 없습니다.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동물입니다. 제 초등학교 때는 동무동무 내동무라는 노래가 교과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지더라고요. 이건 역시 유튜브에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걸 찾으시면은 18분짜리가 3부로 된 게, 그러니까 4개가 뜹니다. 스웨덴 복지국가 비밀이 1부, 2부, 3부로 된 각각으로 된 게 있고 통합이 된 게 18분짜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되면 그 6이라고 좀 보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18분짜리더라고요. 이건 볼 수 없다. 말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방적 사회정책은 1930년대 스웨덴이 인구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처럼 심각해집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다 뭐라 하냐면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을 비난합니다. 개인의 도덕심 뭐 이런 거. 지금들이 말이야 편하게 살라고 애 안 낳고 뭐 이런 식으로 결혼도 안 하고. 사회주의자들은 인구가 줄면 임금이 올라갈 거야. 노동력 공급이 주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 근데 인구가 줄면은 사회가 유지 안 되거든요. 지속 가능한 규모가 반드시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미르달은 이걸 하기 위해서 예방적 사회정책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원인을 조사해서 문제 발생을 막는 선제적인 사회정책. 문제가 터진 다음에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원인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구조적 원인이 뭐냐? 이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고 사회를 구조 전체로 봐서 증상이 아니고 구조 전체로 봐서 원인이 되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 예방적 사회정책의 가장 특히 이 저출산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예방적 정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냐? 가족과 아동. 사회와 인간의 생존과 재생산을 맡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여성.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인구 문제는 잘못하면은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로 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성이라는 존재, 여성의 노동과 가정 양립, 여성들의 자유, 자기 선택, 자기 결단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똑같은 정책이라도 억압적인 정책이 될 수 있고 자유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예방적 사회정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포러스 나라살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합니다. 막스처럼 비판을 안 해요. 막스처럼 차치가 없고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기 저중적 시장경제가 생산, 분배, 소비를 이루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웃기지 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더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안 한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하는데 개별 기업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과소 생산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쓸데없이 특별한 생산 요소를 과잉 낭비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비용은 자기가 부담 안 하고 제3자에게 또 넘겨버려요. 대표적인 게 환경 문제. 생산을 하면은 반드시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폐수를 배출하고 매연을 배출하고 그걸 다시 깨끗이 해야 하잖아요. 그 비용 누가 내요? 생산자가 내야지. 안 내는 게 외부 비용으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왜? 내면은 비싸지거든요. 제가 일본 가와사키 갔을 때 일본 가와사키에 보면 NKK라고 하는 철강회사 가와사키가 방해가 무지하게 심했던 산업도시입니다. 1년에 해를 볼 수 있는 날짜가 한 달이 안 됐다고. 매연 때문에. 시장 선거에 당선된 시장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가와사키의 풍산이요.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겠죠? 매연과 폐수를 허블나게 엄청나게 강하게 좁니다. 근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상수도. 이건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예요. 안 하면은 상수도 안 줄 거야. NKK라는 대기업에 대해서 시장이 해요.
철강화가 하니까 물이 버리기에 아까울 정도로 깨끗하게 만든 겁니다. 비싼 돈 들여서. 그래서 재사용률이 95%가 된다고 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95%를 재사용한다. 물을 다 쓴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5%는 뭐냐? 이건 자연증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생산 기제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생산 기제다. 그래서 국가가 나라 살림에 대한 산업 전체에 대한 계획을 하고 산업가계를 중심으로 나라 살림의 구조 전체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한다.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하고는 또 좀 왜? 사유재산제는 인정하고 한수는 이걸 받아서 인민의 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었는데요? 제 졸업생 중에 한 명이 당연히 여자입니다. 집은 그렇게 편한 데가 아니야. 집은 편한 데인가요? 아닌가요? 특히 저 맞벌이 하시는 여성분들 집이 편한 데인가요? 아닌가요? 편안한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집. 한 사람의 행복을 들어보시죠. 사랑받는 아이도 주원 아이만 차별받는 게 없는. 이게 스웨덴의 노동계급을 비유합니다. 굉장히 베르다운처럼 차별받는 게 스웨덴 역사고, 그래서 스웨덴도 노동계급 투쟁이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권지 같은 나눠버리고 나눠버리는 게 없는, 그죠? 스웨덴 사회가 선량한 시민들의 가정이 되고 계급차별을 철폐하고, 이거 보면 이게 1930년대, 40년대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시기에 스웨덴이 세계 변방국가거든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걸 내세워서 스웨덴 3인당이 1936년에 집권에 성공합니다. 40년인가 50년 동안 집권 여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극당 독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근데 3인당이 단독으로 집권한 적은 드물어요. 우리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다당제이기 때문에 항상 연립 정부를 생각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40년 이상을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밑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웨덴 복지국가를 이끄는 내용입니다. 시장에 맡기자? 없어요. 이제 현대 들어오면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 복지국가 위기 같은 경우 나오니까 새로운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키델스키 부자가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 이야기는 저번 1월 달에 왔을 때 강의했을 때 살짝 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철학자, 아들이 경제학자.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굉장히 철학적인, 개인적인 결단을 요하는 책 같기는 하지만은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삶이 풍요해지고 편안해질 거다. 노동시간이 줄어들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20세기 초반까지는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듭니다. 근데 일정 수준이 되니까 줄지 않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세계 몇 등일까요? 예상하게도 이건 1등이 아닙니다. 멕시코가 1등이고 바로 밑으로 줄이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일의 즐거움과 일과에 대한 두려움. 워클리. 휴가 가세요? 그러면 안 가면 안 돼요. 집에 있으면 도대체 불안해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는 노동자, 소득 때문에 가장 불행한.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불행한 거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불행. 세 번째는 첫 번째하고 비슷합니다만 더 정신적으로 황폐한 사람이죠. 끝없는 욕구와 상대적 필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건 여기 오니까 우동철 선생님 저기 캠핑장 좋은 거 있다고 캠핑 가자고 캠핑장에 주무시라고 요새 캠핑 유행한다고 텐트 사고 배낭 사고 갑니다. 텐트 사고 배낭 사려면 돈 필요하죠. 일해서 샀습니다. 갑니다. 하니까 옆집이 내 쪽보다 더 좋은 텐트 사야죠. 본인 필요합니다. 또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게 끝없는 욕구와 상대적 필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델스키 부자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느냐, 일과 소비에 중독된 삶이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근무 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세 가지 중에. 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아니잖아요. 첫 번째? 저는 줄이고 싶은데 뭘까요? 못 줄이는 사회적 관계. 제가 저 고한철 선생이나 오동철 선생하고 관계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안 옵니다. 와도 강의 안 하고 그냥 놀러 가고 놀다 가고 말이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일과 소비에 중독된 삶을 벗어나서 좋은 삶, 뭐가 좋은 삶이냐는 것도 우리가 논란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 스키델스키 부자는 책 안에서 어떤 게 좋은 삶이라는 걸 쭉 나열을 합니다. 이 위해서는 사회가 기본제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기본제가 뭐냐 그러면 또 논란이 돼요. 근데 스키델스키 부자가 했던 거에는 주거, 교육, 건강, 우정 뭐 이런 것도 연대 이런 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보면은 에스핑 앤더슨이 말한 탈상품화, 아무도 인맥 상품을 하죠. 여기에 시장경제 법칙, 굶주림에 대한 공포, 이윤 추구가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하워렌 부인은 홍콩의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최근에 경제 복지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건 중 한자니까 한자로 썼겠죠. 그대로 읽은 겁니다. 우리식 발음으로. 저생존 원가형 사회. 재밌죠? 우리가 화폐 소득을 높여서 삶의 질을 해결하려면 끝이 없어요. 끝없이 임금 투정해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통해서는 해결이 어렵다. 물가를 낮추는 모델, 의식주를 덜고는 저임방식 복지를 국가가 세금 제도를 해야 통해서 만들어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적들이 있다. 복지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복지 정책으로 유일하게 손해를 보는 기득권이죠.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 우리나라에서 독자만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들을 이론적으로 건드는 선물 경제학자. 편들어서 확대 재생산에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들. 이렇게 우리나라에 다른 것들.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이야기들. 영국인가 어딘가에서 그거 하니까 영국 언론에서 복지에 대한 표현들을 쫙 모아본 기사가 있습니다. 그 페북에서도 돌았어요. 긍정적인 건 거의 없고 게으른 타락한 뭐 이런 것들. 사람들로 하여금 복지에 의존하게 되면 나라가 거지 근성이 생깁니다. 출발은 어디냐? 스페인의 시스템. 열등처우의 원칙. 어떻게 벗어날 거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마지막 항의.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의 과제, 사회적 관계의 보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까? 자유와 사회, 이 두 개를 어떻게 할까요? 개인의 완성이라고 하는 과제, 공동체의 조화. 왜 이런 이야기를 썼냐면 자유로운 개인들이 관심과 사랑을 연대하며 조화하는 자유로운 공동체,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 지혜주의 등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죠. 왜 이런 걸 했느냐?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공동체를 해야 한다,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것들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을을 떠나고 싶어, 혼자 살고 싶어. 제주분들 변다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파트널리즘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가끔 도시의 익명성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게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한편으로는 19세기의 개인적 자유, 한편으로는 전체 사회의 자유. 이 두 가지가 모순인 듯 아닌 듯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크기 위해서 계획과 규제를 해서 만들어서 하니까 자유가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선택 권한은 좀 줄어든 부분도 있죠. 다시 어떻게 개인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높일 거냐. 그래서 나온 게 바우처거든요. 이용자 선택 뭐 하면서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건 아니고, 국가가 보장해 주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키울 수 있다. 개인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를 키워주는 그런 관계.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인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웨덴도 아직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1980년대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사회운동, 여성운동, 녹색 환경운동, 반핵운동, 이런 데가 다 개인 자유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전통적인 삼인주의 복지국가로는 이거 해결을 못 해준 거예요. 잠재적 우군인데, 정치적으로 이 세력들이 삼인주의 정당이, 삼인당이 이걸 해결해주지 못하면은 정치적으로 집니다. 선거에서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인당이, 스웨덴 삼인당이 투표에서 지면은 스웨덴 복지의 끝이 왔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핵, 여성의 선택권,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사회복지도 사실 물질적 안녕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그게 자유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거냐.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거 만들어내는데 아직 없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런 스웨덴의 그런 경험, 스튜던트 부자의 그런 아이디어, 뭐 이런 데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보는 게 뭐더라고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한때 많이 했었죠. 생산대 활동. 살아남은 것도 있고, 망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게 뭐냐? 안에서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벗어났어요. 근데 그게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작동을 해야 하잖아요.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미산 가면은 성미산도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카페가 없어져요.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그게 다시 인클루전 무역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단절해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영향력들을 완화시키면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낼 건가. 근데 다시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야, 시장에 맡겨 라고 하는 주술에 맞서서 아니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 라고 하는 새로운 주술을, 그것도 새로운 뭐 신념이에요. 우리가 그 산지 정책 토론에 가면 주로 이제 보육 서비스 가지고 토론을 몇 번 하는데, 과학을 표현해서 이론을 표현해서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실상은 신념이에요. 신념 대 신념으로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에서 정치적 권력이 승리했을 때 시장 경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시장 경제를 소멸했을 때 자유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예능의 대세는 먹방, 국방 뭐 이런 거죠. 그 중에 대세가 요새 누구죠? 백종원입니다. 백종원 씨의 그 집밥 백선생 참 쉽게 하죠. 그걸 보고 황교익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있어요. 음식 칼럼니스트가 한방 깠죠. 근데 사실은 둘 다 맞는 이야기 있거든요. 그 둘 다 깐 걸 보고 제3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백종원의 레시피는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한 요리를 만들고 복지가 늘어나지 않아도 버티기 위한 요리를 알려준다. 황교익의 주장은 뭐냐? 먹는데 쓸 돈이 없어서 미각이 퇴화했다. 그래서 백종원 음식이 맛있게 느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를 늘려서 제대로 된 식문화를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라는 게 황교익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복지는 그런 거예요. 복지가 없으면은 우리 식문화가 폐하고, 식문화가 폐하다는 참 어떻게 보면은 식문화라고 표현하지만은 인간의 삶의 조건이 후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사치인 것 같기도 하고 시장을 무너뜨린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특정한 계급의 계급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제도들, 그게 사회의 자기 보호, 자기 방어라는 걸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사회복지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펄라니가 구체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 안 했지만은 펄라니가 이야기한 아이디어의 상상력을 더하고 더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겁니다. 불만에서 시작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 시장경제는 불만 가지고는 시작할 수 있지만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으면 안 돼요. 상상력을 붙여서 새로운 걸 만들자 라는 이야기입니다.